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30대 여성입니다. 살다 보니 제가 이곳에 사연을 보내게 되는 날도 오네요. 오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날이기는 하지만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아시겠지만 좋은 이야기로 사연을 쓰게 된 것은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저에게 통쾌한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없었으면 더 좋았을 일이기는 하니까요. 그러면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혼을 하고 지금은 혼자 살고 있습니다. 물론 영원한 사랑 그런 걸 믿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한 결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헤어질 생각을 하면서 결혼하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많이 사랑하고 믿었으니 그 사람과 가족이 되기로 결심한 거고요. 남편은 그런 제 믿음에 배신을 했어요. 그것도 아주 크고 잔인하게 말이죠. 남편과는 대학 동기였습니다. 대학 때부터 연애해서 결혼까지 가게 된 거니까 엄청나게 오래 만난 사이였죠. 친구들이나 지인들 사이에서는 당연하게 결혼할 커플로 생각들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 두 사람도 당연하게 우리 둘이 결혼하겠거니 했고 말입니다. 비슷한 집안 사정, 그리고 비슷한 직장, 조건 같은 게 누구 하나 튀는 거 없이 비슷했어요. 굉장히 잘 살지는 않지만 그래도 먹고 싶은 거 먹고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 수 있는 정도는 되는 그 정도는 되었고요. 오래 만나기도 했기에 가족끼리도 아는 사이였습니다. 저나 남편이나 서로의 가족들과 자주 만났고요. 그래서 결혼은 아주 물 흐르듯 진행이 되었어요. 양쪽에서 다 결혼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해 왔기도 했고요. 결혼 전에 친구들에게 그런 말을 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연애 오래 한 애들이 결혼하면 얼마 못 산다던데? 너희는 절대 그러지 마라. 야, 너는 무슨 결혼 앞둔 애한테 그런 악담을 하냐? 할 수 있는 말이지. 우리는 절대 안 헤어질 거니까 걱정하지 마. 그래, 너희는 정말 진짜 안 헤어질 것 같기는 해. 친구들과 그런 이야기를 나눈 것이 무색하게 저는 결혼하고 3년도 되지 않아 이혼을 하게 되었지만요. 결과적으로는 올해 연애하고 결혼한 커플은 금방 이혼하더라 하는 소리에 산 증인이 된 셈이죠 뭐. 남편과 이혼하게 된 계기는 아주 명쾌했습니다. 남편의 외도였어요. 외도 한마디면 모든 게 설명이 되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그것을 알게 되고 또 이혼하는 과정에서 겪었던 일들이 너무 엄청나서 그 이야기라 하지 않고서는 넘어갈 수 없을 것 같기는 하네요. 그리고 제가 이 사연을 쓰게 된 계기가 된 사건이 결국은 남편의 외도로 시작된 사건이기도 하고 말입니다. 처음에는 다른 신혼부부들이 그렇듯 저희 부부의 사이는 아주 좋았습니다. 오래 연애하다 결혼을 한 것이었기 때문에 막 사랑에 불타 죽을 것 같은 그런 감정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안전된 사이에서만 느낄 수 있는 사랑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게 진짜 가족이라고 생각했고 말이죠. 하지만 남편은 아니었나 보더라고요. 남편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아주 우연히 말이죠. 저거 재민이 아니야? 그날은 친구와 약속이 있어서 근교의 카페를 나갔어요. 친구가 강아지를 키우는 친구라 마당이 큰 카페에 갔었거든요. 바람도 쐴 겸 겸사겸사 나온 거였는데 친구가 어딘가를 보고 놀라서 남편의 이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걔가 이 시간에 여길 왜 있어? 오늘 일 때문에 바쁘댔는데? 하며 친구가 빤히 보고 있는 곳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그런데 저는 그 자리에서 굳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로 남편이었거든요. 그것도 혼자가 아닌 어떤 여자와 함께였습니다. 왜 아시잖아요. 그런 사이는 굳이 다른 설명 없이도 보이면 바로 알 수 있는 거. 남편과 그 여자가 그랬어요. 굉장히 다정해 보였고 누가 봐도 연인 사이 같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건 제 눈에만 그렇게 보이는 건 아니었어요. 야, 저거 뭐냐? 친구가 멍한 얼굴로 저에게 그렇게 말한 것만 봐도 말이죠. 나중에 이야기 들었는데 친구도 굉장히 많이 놀랐다고 하더라고요. 저와 남편을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옆에서 봐왔던 친구였습니다. 당연히 친구도 충격적일 수밖에 없었어요. 친구는 당장이라도 벌떡 일어서서 남편에게 갈 태세였지만
제가 말렸어요. 당시에 저는 손이 덜덜 떨릴 만큼 놀랍고 또 겁이 났던 것도 같습니다. 연애까지 다 포함하면 15년이 가까운 세월이었어요. 그 세월 동안 남편은 저에게 연인이었고 가족이었고 친구였습니다. 그런 사람을 한 번에 잃게 되는 경험은 정말 무서운 경험이거든요. 바로 멱살을 잡고 뺨을 때리고 뭐 그런 생각을 할 수 없을 만큼 말이죠. 친구에게 오늘 본 것을 일단 모르는 척하고 있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들어와서 그날 아주 많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일단은 모르는 척했습니다. 아니, 모르는 척이라기보다는 현실을 부정했어요. 아닐 거라고. 절대 그럴 리가 없다고 말입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게 그냥 저 자신을 속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닐 걸로 생각하면 정말 아무렇지 않게 남편에게 한 번쯤은 물어봤어야 하는 건데 정작 남편에게는 단 한마디도 하지 못했으니까요. 그냥 도망 다닌 거죠 뭐. 하지만 한 번 본 장면은 머릿속에서 잊혀지지 않았고 한 번 싹 틔운 의심은 눈덩이처럼 커졌습니다. 남편이 조금만 늦게 들어와도 그리고 누군가와 전화통화만 해도 나를 세우게 되었으니까요. 그렇게 하루하루 저 자신을 스스로 지옥 속에 가두어 놓고 살던 어느 날 더 이상은 모르는 척할 수 없는 일이 터지고야 말았어요. 이은정 씨 되시죠?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날 멀찌감치 본 얼굴이지만 절대 잊혀지지 않았던 얼굴 말입니다. 네, 그날 남편과 함께 있었던 그 여자였어요. 그 여자가 저를 찾아온 것입니다. 눈치가 없으신 건지 아니면 없는 척 하시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오빠가 본인 입으로는 도저히 이야기 못할 것 같다고 해서 제가 찾아왔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녀를 빤히 바라봤습니다. 오빠랑 이혼해 주세요. 그 말이 정말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었던 것 같아요. 먹긴 놈이 성을 낸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보다 더한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불륜을 저지른 건 두 사람이면서 저에게 당당하게 찾아와서 헤어져 달라고 하는 것도 불륜녀라니. 이건 뭐 무슨 드라마도 아니고 말이죠. 네?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렇게 되물었던 것 같아요. 한국말 못 알아들으세요? 오빠랑 이혼해달라고요? 저는 가만히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정말 궁금했던 말을 되물었어요. 뭐가 그렇게 당당해요? 라고 말입니다. 잘못한 건 그쪽인데 왜 피해자인 나에게 이렇게 당당하냐고요. 대체 어떤 인간이면 그럴 수 있느냐고요. 차라리 상간녀 뒤에 숨어서 저에게 이별을 통보하는 그 찌질이 쓰레기가 더 이해가 될 정도였다니까요. 그런데 그 상간녀의 입에서 나온 대답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안 당당할 건 또 뭔데요? 뭐라고요? 저랑 오빠는 사랑을 했을 뿐이에요. 그게 뭐가 잘못인데요? 사랑에 빠지고 보니 오래 만난 여자랑 결혼을 한 남자였을 뿐이에요. 저는 잘못한 게 없는데요? 그 당당한 태도에 순간적으로 정말 그런가? 하는 생각까지 들 정도였다니까요. 그녀가 얼마나 뻔뻔하게 나왔는지는 직접 보지 않아도 아실 수 있으시겠죠? 당신 불륜녀야. 그 새끼는 불륜남이고. 그런데 뭐 잘못한 게 없어? 그렇게 당당하고 잘못한 게 없으면 내가 세상 천지 한번 떠벌리고 다녀볼까? 다들 그렇게 이야기하는지? 제 그 말에 상간녀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입을 꼭 깨물고서는 저를 노려보더군요. 어디 한번 다른 사람들한테 다 물어보자. 네가 잘못한 게 맞는지 아닌지. 됐고, 어차피 당신도 이미 마음 떠난 남자랑 사는 거 괴로운 거 아니에요? 그냥 이혼해 주세요.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같이 살 수 있게. 괴로울지 말지는 내가 정하는 거야, 네가 아니라. 어디서 가해자 주제에 피해자한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 건방을 떨어? 너 정말 쪽팔고 싶어? 그날은 저에게 그렇게 호되게 한 소리 듣고 나서 그냥 갔습니다. 물론 저도 그게 마지막일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남편에게도 더 이상 모르는 척할 수 없었고 말이죠. 뭐
그 전에 남편이 집에 들어오지 않았지만 말입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믿고 의지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에게 하루아침에 배신을 당한 겁니다. 당연히 힘들 수밖에 없었어요. 제 인생의 절반에 가까운 세월이 그냥 날아간 거였으니까요. 매일매일을 눈물로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선뜻 결정을 내리지는 못했습니다. 남편에 대한 애정이나 신뢰는 애당초 다 떨어질 대로 떨어진 상태이기는 했지만 이제 와서 돌이켜 생각해보면 일종의 미련 같은 거였던 것 같아요. 남편에 대한 미련이 아니라 그간 함께해온 세월에 대한 미련 말입니다. 함께한 세월이 너무나 길었으니까요. 남편을 잃는다는 건 제 그 세월을 잃는 거라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결국 더 이상은 미룰 수 없었습니다. 너 여기서 뭐해? 하루는 퇴근하고 집으로 들어왔는데 남편이 있더라고요. 뭐 남편만 집에 있었다면 제가 그런 반응을 보일 리 없었겠죠. 네, 그년도 함께 있었습니다. 저희 집에 말입니다. 오빠가 짐을 좀 챙겨야 하는데 손이 하나로는 부족할 것 같아서 도와주려고요. 상간녀가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뭐가 문제냐는 얼굴로 저를 빤히 바라보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인간이 그렇게 뻔뻔할 수 있느냐 말입니다. 아무리 그렇다고 이 집에 이걸 데리고 와? 네가 지금 제정신이야? 제가 소리를 버럭 질렀습니다. 남편은 그래도 아주 조금의 염치나 양심은 있었는지 움찔하며 제 눈치를 한번 보더군요. 하지만 그 상간녀는 아니었습니다. 각오한 거 아니었어요? 뭐? 딴 살림 차렸다는 거 알면서 이혼도 안 해주고 이러고 버티고 있는 건 이런 꼴 당해도 괜찮다는 말 아니냐고요. 나는 그래서 이래도 되는 줄 알았지. 빈정이는 얼굴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상간녀를 보고 있자니 살이라는 게 들끓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사람을 보고 그런 감정을 느끼는 건 저도 처음이었던지라 스스로에게 조금 놀랐던 것 같네요. 하지만 이해되시지 않으신가요? 그런 감정을 갖는 건 말입니다. 너 정말 죽고 싶어? 제가 그렇게 소리를 지르며 상간녀의 앞으로 다가가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약간 이성을 잃었던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녀의 뺨을 내리치려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제 손목을 잡는 손이 있었어요. 네, 바로 남편이었습니다. 때리지 마. 뭐? 차라리 날 때려. 얘 때리지 마. 그 순간 화도하지만 차마 말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비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멍해지더군요. 뭐 화낼 생각도 나지 않고 이 두 사람을 잡아 죽여서 내가 뭘 어떻게 하겠나 싶고 그런 기분 아시나요? 그냥 다 놓게 되는 기분이요. 그때가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사랑했고 믿고 의지했던 사람은 더 이상 이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혼해줬습니다. 뭐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이니 뭐니 그런 걸 해야 한다고 친구들이 저보다 더 화를 내줬지만 저는 그냥 다 잊고 싶다고 대답했던 것 같아요. 그 두 연놈을 빨리 잊고 싶다는 생각 말고는 다른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뭐 그렇다고 아예 받아야 할 걸 하나도 받지 못한 건 아니었어요. 재산 분할도 받았고 남편이 위자료도 주기는 줬거든요. 본인도 불륜으로 이렇게 찢어진 거인데다가 저와 모든 지인이 거의 다 겹치잖아요. 그런 주변의 시선을 의식한 듯 했습니다. 나중에 알아보니 일반적으로 소송을 해서 받을 수 있는 위자료보다 조금 많이 주기는 했더라고요. 이혼을 하고 나서 회사에는 휴직계를 냈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가족들과 친구들이 그때 정말 많이 제 걱정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에서야 이렇게 웃으면서 이야기하지만 그때 우리는 네가 다른 생각이라도 할까봐 얼마나 무서웠다고. 우리끼리 당번 정해가면서 너 불러내고 그랬어. 어쩐지. 그래서 번갈아가며 연락했던 거구나. 몰랐네.
제 주변에는 그렇게 좋은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이겨낼 수 있었던 걸로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 사람들이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도 이겨내지 못하고 방구석에 처박혀 있었을지도 모르는 일이에요. 휴직계를 내고 쉬면서 친구들도 만나고 그리고 긴 여행도 다녀왔습니다. 그냥 이 현실과 떨어져 있고 싶은 마음에 그간 모아왔던 돈을 절반 이상 써가면서 무리해서 여행을 다녔어요. 그건 저에게 살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지금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여행을 다녀오고 나서 마음이 편해지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길다면 긴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처음 들은 소식이 이거였어요. 아직도 그 이야기를 들을 때가 생생하게 기억이 나네요. 굉장히 충격적이었거든요. 그 연병을 떨더니 헤어졌대. 뭐? 청첩장까지 돌렸는데 헤어졌다고, 결혼 안 한다고 연락 왔다더라? 진짜 미친 새끼들 아니니? 결국 이렇게 될 거. 그 두 사람이 헤어졌다는 겁니다. 뭐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기를 바란 것도 또 그런 인간들이 그럴 수 있을 거라고도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그 난리를 치며 결혼까지 하기로 한 것 치고 너무나 빠른 이별이어서 놀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남편은 그 여자에게 차인 모양이었습니다. 들려오는 말들이 이랬거든요. 재민이 그 미친 새끼가 진짜 뭐 다 해준 모양이야. 혼수며 예단이며 다 해다 날랐대. 걔네 엄마도 뭐 그년이 그다지 마음에 든 건 아니었던 모양이었지만 그렇게 된 마당에 다시 자기 아들이 새 장가를 다른 사람한테 들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으니까 그냥 해달라는 거 다 해준 모양이고. 그 여자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여자였나?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건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 곱상한 외모에 나이가 어리기는 했지만 그래도 다른 조건들이 제가 더 나았으면 나았지 모자라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남편은 정말 목을 맨 모양이더라고요. 뭐 가방이다 보석이다 이런 거 다 받아가 놓고는 어느 날 전화로 통보했다더라. 이 결혼 못할 것 같다고. 그리고는 택배로 다 보냈대. 얼굴 한번 못 보고 헤어졌다던데? 이유가 뭔지는 아예 모르고? 얼마 전에 남자애들끼리 만나서 술 한잔한 모양이던데 거기서도 울면서 도무지 이유를 모르겠다고 했다더라. 회사도 한번 찾아갔었는데 스토커 취급당한 모양이야. 기다리고 서 있는데 경찰이 와서 여자가 스토킹으로 신고했다고 했다더라. 우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겨우 그 꼴을 당하자고 저한테 그런 짓을 했나 싶고요. 재민이도 진짜 뻔뻔하지. 그러면서 너한테 너무 미안했다. 네 심정을 알겠다. 그리고 네가 그립다. 이 지랄을 떨었대요 글쎄.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걸 이제야 알게 된 것도 그런 상황에서 제가 그립다는 이야기를 다른 친구들에게 했다는 것도 말이죠. 그 소리를 듣는데 앞에 있지도 않은 남편의 얼굴을 한 대 후려갈기고 싶다는 생각을 했으니까요. 그리고 실제로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이 저를 한번 찾아왔었습니다. 잘 지냈어? 갑자기 보자고 한 이유가 뭐야? 할 이야기가 뭔데? 그게 나 너한테 제대로 사과를 안 한 것 같아서. 인제 와서 그 사과를 왜 하고 싶은 건데? 그리고 사과도 받을 사람이 받아줄 마음이 있을 때 의미가 있는 거지. 나는 너를 절대로 용서할 생각이 없는데. 그 속이 너무 빤히 보였습니다. 저랑 다시 어떻게 한번 해보려는 그 속 말입니다. 너무 역겨워서 헛구역질이 나올 뻔했어요. 여보, 미쳤어? 내가 왜 네 여보야? 나 소름 돋으니까 그렇게 부르지 마. 제가 순간적으로 정말 화가 나고 소름이 돋아서 그렇게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남편이 놀란 얼굴로 저를 바라보더군요. 함께했던 세월이라는 게 있잖아. 예정을 생각해서. 그래서 내가 너를 더 용서 못하는 거야. 함께한 세월이 그렇게 긴데 우리가 서로에게 어떤 의미였는데 너는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깨버렸어. 우리의 그 세월을 산산조각 낸 건 바로 너라고. 나는 그래서 그년을 용서해도
너는 용서 못하는 거야. 그리고 죽을 때까지 그럴 일도 없을 거고. 알겠니?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몇 번이고 저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넘어가지 않았어요. 뭐 그럴 생각이 아예 없기도 했고요. 그렇게 몇 번을 거절하니 이번에는 시어머니가 저를 찾아왔더군요. 재민이가 매일 술만 마신다. 사람 하나 살린다 생각하고 한 번 용서해주면 안 되겠니? 한 번만 더 이런 일이 생기면 내가 너한테 내 전 재산이라도 주마, 응? 어머니, 그 사람이 불륜 걸려서 저랑 이혼한다고 했을 때 저한테 뭐라 그러셨어요? 어차피 이렇게 된 마당에 같이 살아봐야 뭐하냐고. 너도 이제 내 아들 못 믿지 않냐고 그러셨죠. 이혼하는 편이 너한테도 나을 거라고. 이혼 전에 시어머니에게 들었던 말을 그대로 했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다시 합치라는 건 저더러 불행해질 거 알면서도 못 믿을 남자랑 같이 살라는 건데 어머니 딸이어도 제가 어머니 딸이어도 그런 말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니 시어머니는 아무 말을 하지 못하시더라고요. 자기 딸에게 못 시킬 짓은 남의 딸에게도 시키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 고생길 그리고 저를 그렇게 배신한 놈한테 다시 돌아갈 생각 추호도 없습니다. 저는 제 인생 살 거니까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알아서 살라고 하세요. 조만간 다른 여자 데리고 올지 어떻게 알아요. 시어머니는 그날 이후로 다시 찾아오지는 않았습니다. 남편은 한 번 더 찾아오기는 했지만요. 그러다 어느 순간 남편도 뜸해졌고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아, 또 다른 여자가 생겼구나 하고 말이죠. 만난 지 3개월 만에 임신해서 결혼 안 된다. 그리고 그런 제 예상은 현실이 되었고요. 어디서 또 여자를 만난 모양이더라고요. 속도 위반으로 임신이 되어서 결혼을 급하게 하게 되었다고. 그래도 이번에는 쪽팔리기는 했던 건지 정말 친한 친구 몇 명을 제외하고는 결혼한다고 연락도 안 했다더군요. 그래서 제 주변에는 남편의 결혼식에 간 친구가 없기는 합니다. 대신 말을 전해 듣기는 했지만요. 재민이 어머님이 뒷목 잡으실 만했겠더라. 왜? 여자가 영 아니야? 영 아닌 정도가 아니라 노래방에서 만났대. 뭐? 노래방? 노래방 도우미였다더라. 그래서 뭐 가진 애도 재민이 애가 맞니 아니니로 엄청나게 싸우대다가 그 여자 아니면 죽겠다고 난리 부려서 급하게 시켰는데 친척들도 하나도 안 불렀대. 그 댁 어르신들도 부끄럽기는 했겠지. 그런 며느리는. 어디서 만났는지 듣고는 조금 놀라기는 했던 것 같네요. 그런 곳에 다니지 않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말이죠. 사람은 아무리 오래 본다고 해도 그 사람을 다 알 수 없는 거구나. 속은 모르는 거구나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직감할 수 있었어요. 그 결혼 생활도 얼마 가지 않아 파토가 날 거라는 것을 말입니다. 지금 들려오는 소리를 들어보면 그날이 머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까지는 사실 서론에 불과하고요. 본격적인 제 통쾌한 복수에 관한 이야기는 이제 시작입니다. 다시 떠올려도 속이 뻥 뚫리는 시원한 사건이네요. 저는 여행을 다녀온 뒤 바로 복직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내에 이런저런 좋지 않은 소문들이 나 있더라고요. 저에 대한 욕이라기보다 남편과 상간녀에 관한 이야기들이었지만 그래도 그 소문들을 듣는 것 자체가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회사로 옮기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내가 피해자인데 내가 왜 피해야 하지? 하는 생각을 했지만 마음 불편하게 거기서 버티고 있는 것도 무식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리고 힘들어 죽겠는데 버티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건지 싶기도 했고 말이죠. 그래서 조금 작지만 일도 마음도 편할 것 같은 회사로 이직했어요. 물론 그렇다고 엄청나게 작은 회사는 아니었습니다. 이름을 들으면 그래도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중견기업이었으니까요. 그냥 여러모로 안정적인 회사라 다니는 동안 마음이 정말 편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창업주이신 회장님이 정말 좋으신 분이었습니다. 직원들과 소통을 많이 하려고 하고 힘든 점을 귀 기울여서 들어주는 그런 회사 직원으로 일한다는 것도 굉장히 복이거든요.
그런 생각을 제 회사에 다니면서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게다가 여자라고 차별하거나 하는 거 없이 능력대로 다 인정해주는 그런 사내 분위기도 너무 좋았고요. 진심으로 오래 다니고 싶은 회사라 생각했습니다. 회사에 다니는 게 즐거우니 일도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맡게 된 일도 정말 다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제가 진행했던 프로젝트 하나가 큰 성공을 거뒀어요. 회장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격려금을 받을 정도로 말입니다. 우리 회사에 이렇게 훌륭한 직원이 있다는 건 나한테 엄청나게 큰 복입니다. 이건 격려금이고, 이건 우리 아들이 이번에 결혼하는데 청첩장입니다. 꼭 와서 축하해 주세요. 그냥 일개 사원이 회장님 아들의 결혼식에 초대되는 건 흔한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뿌듯하고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꼭 가야겠다고 생각했고요. 당시에 저를 꾸미는 거에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아서 한동안 옷을 사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오랜만에 옷도 샀습니다. 그냥 그런 자리는 조금 신경 써서 나가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날 저는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정말 꿈에도 상상조차 못한 채 말이죠. 결혼식장은 분주했어요. 회장님의 아들이 결혼하는 것이다 보니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왔겠어요. 인파가 엄청났습니다. 제대로 인사나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말이죠. 축의금을 받지 않는다고 적혀 있는 곳을 지나 신랑과 신부가 함께 찍은 결혼 사진이 있는 쪽으로 갔어요. 다들 그곳에 있더라고요. 신부가 예쁘네. 신랑이 신부 얼굴 보고 결혼하나 보네. 집이 가난하다잖아요. 회장님도 진짜 대단하시지. 이렇게 가진 집안에서 이런 결혼 허락하기 쉽지 않은데. 사람이 착하대. 회장님이 요즘 같은 세상에 이렇게 착한 애 없다고 주변에 엄청 자랑하고 다니신다는 이야기 들은 것 같아. 그러니까 회장님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성품이 좋다고 해도 이런 집안에서 며느리 조건 안 보는 게 가능해요? 그건 그렇지. 이댁 며느리는 결혼 한 번으로 인생이 편네. 신분이 완전히 수직 상승한 거잖아. 가난한 집 딸에서 재벌가 며느리로. 몰랐던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무리 대기업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정도 부자면 재벌이나 마찬가지인 건데 가난하고 가진 것 없는 사람을 사람이 좋아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선뜻 며느리로 삼은 건 말입니다. 역시 존경할 만한 분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신부의 사진을 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자리에서 굳을 수밖에 없었어요. 아니, 이게 무슨... 너무나 낯이 익은 얼굴이 웨딩드레스를 입고 환하게 웃으며 서 있더군요. 네, 그 사진 속의 신부는 다름 아닌 그 상간녀였습니다. 남편과 바람이 났다던, 그리고 청첩장까지 다 찍어놓고 파혼을 통보한 그 여자 말이죠. 순간 누군가가 제 머리 한 대를 때리고 지나간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지 싶더라고요. 꿈을 꾸는 줄 알았을 정도였어요. 너무 현실 감각이 없어서 말이죠. 악연인지 아니면 필연인 건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순간적으로 머릿속을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하나 있었어요. 이 결혼을 이대로 하게 두어서는 안 된다. 는 생각 말입니다. 뭐 복수심이기도 했고요. 또 회장님 같은 좋은 사람이 저런 쓰레기 같은 여자에게 속고 있다는 것도 화가 났어요. 그리고 가장 큰 이유는 언젠가 이 회사를 물려받게 될지 모르는 회장님의 아들의 아내가 그 여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누구보다 저희 회사를 좋아했거든요. 또 너무 불공평하잖아요. 그렇게 막대 먹은 여자가 좋은 사람을 꼬여내서 잘 먹고 잘 사는 건 말입니다. 그 꼴을 보기 싫었고 말이죠. 가만히 생각했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알리면 좋을지 말이죠. 처음에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까 싶기도 했어요.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너 그렇게 버리고 갔냐니 여기서 부잣집 남자랑 결혼한다더라 라고 알려주면 남편이 찾아와서 깽판을 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잠시 하기는 했지만 그렇게는 하지 않기로 결론 내렸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런 깽판이 나면 잘못하지 않은 사람들도 피해를 보게 되는 거잖아요. 회장님의 식구들이라든지
다른 사람들까지 전부 다요. 그래서 그건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 집 일도 아닌데 남의 집 가정사인데 그 사람들에게 어찌되었든 기회를 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사실을 다 알고서도 그 여자를 며느리로 받아들이고 용서할지도 모르는 일이잖아요. 회장님과 회장님 아드님에게 선택권을 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때였습니다. 평소에 몇 번 인사를 해서 안면이 있는 회장님 비서분이 제 옆을 지나가셨어요. 저는 다짜고짜 그분을 잡았습니다. 저 회장님이랑 잠시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무슨 일이신데요? 지금 너무 바쁘신데. 중요한 일이에요? 네, 제발 부탁드립니다. 식 올리기 전에 꼭 배워야 해요. 무리한 부탁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평소라면 그 비서분은 제 부탁을 거절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제 표정이 너무 절박해 보였던 건지 아니면 정말 한시도 미룰 수 없는 중요한 일이 생겼다든지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셨던 건지 바로 따라오라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저는 결혼식을 30분 앞두고 회장님을 만나뵐 수 있었습니다. 꼭 저를 봐야 하는 급한 일이라는 게 뭔가요? 회장님은 굉장히 기분이 좋아 보였어요. 하나뿐인 아들 결혼식이니 당연히 그럴 법도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잠시 흔들렸던 것 같기는 해요. 제 이야기를 들으면 저 표정이 어떻게 달라질지 너무 보였으니까요. 하지만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 되실 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제 그 말에 회장님 얼굴이 굉장히 놀란 얼굴이 되었습니다. 회사 일인 줄 알았을 텐데 제 입에서 상상도 못한 주어가 나온 것이니까요. 우리 며느리를요? 갑자기 뜬금없이 우리 며느리는 왜? 결혼식을 치를 때는 치르더라도 며느리 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아시고는 있으셔야 할 것 같아서요. 회장님의 얼굴에 웃음기가 사라졌습니다. 제가 할 이야기가 예사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아시는 듯 했어요. 원래 사업으로 성공한 사람들 눈치가 예사 눈치가 아니잖아요. 일단 이것 좀 보시고 이야기 더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하며 상간녀가 남편과 분리날 당시에 저에게 보냈던 카톡들을 보여줬습니다. 지우지 않고 남겨둔 줄 몰랐는데 있더라고요. 그날을 위해서 남겨뒀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모든 게 다 말이죠. 그리고 그 카톡의 내용은 정말 엄청났거든요. 야, 이 버러지 같은 년아. 너한테 마음 뜬 남자 바짓가랑이 그만 붙잡고 좀 놔주라고. 왜 이혼을 안 해주는 건데? 왜? 네가 집에 혼자 있는 동안 오빠는 내 옆에서 자는 거 알아? 너는 밖에서 다른 여자랑 이런 짓 저런 짓 다 하는 남자 끼고 살고 싶니? 자존심도 안 상해? 너는 이미 여자로 안 보인다는데? 그런 식의 카톡들 말입니다. 그리고 둘이 함께 뽀뽀하는 사진, 침대에 누워있는 사진들을 저에게 엄청나게 보냈었거든요. 본인의 발등을 이런 식으로 찍게 될 줄도 모르고 그때는 신나서 보냈을 걸 생각하니 웃음이 나오네요. 이게 내 며느리라는 소리예요? 아마 회장님도 한눈에 사진 속의 여자가 자신의 며느리가 될 그 사람이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믿고 싶지 않으셨겠죠. 게다가 그날은 다른 날도 아니고 결혼식 당일이었으니까요. 저는 그런 회장님을 보고 차분히 말을 이어갔어요. 저도 그 여자를 여기서 이렇게 다시 보게 될 날이 오리라고는 생각 못했습니다. 제 전남편과 결혼하기로 하고 청첩장까지 다 돌리고 나서 헤어지자고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소식이 끊겼다고 했거든요. 아니, 어느 누가 이런 순간에 그런 우연한 만남이 있을 거라고 상상할 수 있었겠느냐고요. 저는 손을 덜덜 떠는 회장님을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는 마저 말을 이어갔어요. 이렇게 조용히 따로 회장님께 말씀드리는 이유는 회장님이 어떻게 하실지 몰라서 선택에 맡기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떤 선택을 하시든 일단 이런 사람이라는 건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아서요. 회장님은 잠시 아무 말이 없으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시더군요. 여전히 굉장히 놀란 얼굴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그 전보다는 차분해진 모습에
역시 남다르신 분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네요. 미리 말해줘서 고마워요. 그리고 이 대화 내용을 나한테 보내줄 수 있을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회장님의 번호를 받아 바로 전송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갑자기 엄청난 소란이 일었어요. 그 소란의 장소는 다름 아닌 신부 대기실이었습니다. 그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더라고요. 무슨 일인지 대강 짐작이 되기는 했으나 그래도 확인하고 싶은 마음에 그쪽으로 향했던 것 같아요. 나는 이 결혼할 거예요. 못 나간다고요. 당장 나가시라 했습니다. 2번 말하지 않으시겠다고요. 결혼 전에 있었던 일이고 지금은 다 뉘우치고 있다니까요. 아니 일단 그 일 한 번만 보게 해주세요. 제가 다 설명할 수 있어요. 상간녀는 처음에는 소리를 지르더니 잠시 뒤에는 그 경호원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오는 소리를 해대더군요. 경호원 둘이 붙었지만 가지 않겠다고 나자빠진 사람 하나를 억지로 데리고 가는 건 무리가 있어 보인다 하는 생각이 들 무렵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아들이 네 얼굴도 보기 싫다더구나. 갑자기 회장님이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회장님 쪽으로 집중되었고 상간녀는 회장님의 다리를 붙잡고 늘어지기 시작했어요. 아버님, 그거 다 과거의 이야기고 저는 지금 그렇지 않아요. 그게 그냥 과거라고 하고 묻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냐? 그리고 나는 이제 너의 아버님이 아니다. 지훈이 찾을 생각 말거라. 네 얼굴 보기 싫다고 나가고 없으니까. 어차피 너는 이 식장에서 식 못 올려. 남편이 없는 결혼식을 어떻게 하니? 신랑이 결혼식장에 없다는 그 말에 상간녀는 갑자기 절망한 얼굴이 되었어요. 그렇게 된 이상 다른 방법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니까요. 그렇게 넋을 놓고 있기를 잠시 고개를 번쩍 들어 회장님에게 뭔가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순간 그 상간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착각한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인상이 확 구겨지는 것을 보고 아, 눈이 마주친 것이 맞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녀는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로 벌떡 일어나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너지? 네 년이 다 망친 거지? 그렇게 소리를 지르며 제 머리채를 잡았고 장례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네가 여기 왜 있어? 너 내 인생 망치려고 나 쫓아다닌 거지? 아버님, 인연이 하는 말은 다 거짓말이에요. 무슨 말을 했는지는 몰라도 다 거짓말이라고요. 인연은 몇 년 전부터 절 질투해서 쫓아다니면서 절 괴롭히는 년이라고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줄줄 늘어놓더라고요. 어지간하면 그냥 뒀겠지만 머리채를 너무 세게 잡힌 탓에 제 머리가 웅웅하고 울리는 느낌이 들어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놓으라고 상간녀의 손목을 잡은 순간이었어요. 우리 회사 직원인데 무슨 소리를 하는 게냐? 너 정말 미쳤니? 회장님의 그 말에 그 여자가 순간적으로 그 자리에 얼음이 된 듯 멈췄습니다. 사람들이 뒤에서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네 얼굴 더 이상 보기 싫으니 그냥 내가 이렇게 내보내줄 때 나가. 안 그러면 너는 오늘 아무도 여기서 도와주는 사람 없이 거기 앉아 있어야 할 테니까. 남자 하나 잘못 만나서 이게 무슨 신세야? 그 여자가 멍한 얼굴로 주저앉아서 그렇게 중얼거리더군요. 저는 그 말을 참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남자 하나 잘못 만나서 신세를 망치다뇨. 본인의 신세를 망친 건 바로 본인 자신이잖아요. 그런 짓을 안 했으면 오늘 본인이 그토록 바라던 결혼을 할 수 있었겠죠. 네 신세 망친 게 왜 남자를 잘못 만난 탓이야? 네가 불륜해서 한 가정을 파탄내지 않았으면 이럴 일도 없었어. 그러게 누가 유부남을 만나래? 누가 너한테 유부남 만나라고 협박이라도 했니? 네 팔자는 네가 꼰 거니까 그 누구도 원망하지 말고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한 너 자신은 원망해. 알겠니? 이게 아주 기세가 등등해서는 나 망한 거 보니까 기분 좋니? 좋아? 그래, 좋다. 제가 그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랬더니 상간녀는 다시 눈에 불을 켜고 저에게 달려들려고 하더군요. 아마 화를 저에게 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그 누구에게도 풀 곳이 없었으니까요. 저 말고는 말이죠. 야. 그리고 그 상간녀가 다시 저에게 달려들 때였습니다. 회장님이 경호원들에게 뭐라 이야기하는 것이 보였고 바로 그 다음에 경호원들이 상간녀의 양팔을 잡았어요. 이거 놓으라고. 너 여기서 조용히 안 나가면 내가 가만히 안 둔다. 앞으로 인생도 생각해서 그만하거라. 이 다음에도 살아야 할 거 아니냐. 말만 보면 굉장히 점잖은 말이었는데 그 말을 하는 얼굴의 표정과 목소리의 톤이 정말 살벌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 여자도 그런 것을 느꼈던 건지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그렇게 그 여자는 절망한 얼굴로 다 포기한 사람의 모습을 하고 경호원들에게 끌려나갔어요. 웨딩드레스를 입고 경호원들에게 끌려나가는 그녀의 모습은 굉장히 강렬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 광경은 쉽게 볼 수 있는 광경이 아니기는 하니까 말이죠. 그리고 아마 앞으로도 그런 광경을 볼 일은 없겠죠. 그 여자가 그렇게 끌려나가고 난 뒤 한동안 결혼식장은 술렁임으로 가득했습니다. 왜 아니겠어요. 그 사람들도 일평생 살아오면서 이런 광경을 보는 건 처음 있는 일이었을 테니까요. 웨딩드레스를 입고 경호원들에게 끌려나가는 신부라니 말이죠. 그리고 신랑은 끝까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회장님의 말씀처럼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바로 식장을 빠져나간 듯 보이기는 했어요. 그 얼굴도 모르는 회장님의 아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조금 들기는 했던 것 같아요. 가장 기쁜 날 그리고 가장 행복해야 할 날이 날벼락이 떨어진 거잖아요. 제 잘못이 아니기는 하지만 그래도 미안한 마음이 들기는 했습니다. 한동안 회사만 출근하면 사람들이 호기심 가득한 눈빛을 저에게 쏘며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물었던 것 같아요. 이미 그날 거기서 그런 일을 다 보고 들었을 텐데 숨기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서 저는 다 이야기해줬던 것 같고요. 물론 자세히는 아니지만요. 걱정을 아예 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회사에서 조금이라도 불이익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을 말이죠. 어떻게 되었든 간에 회사의 회장님 가정사와 관련된 좋지 않은 일이 있었고 그 중심에 제가 있었던 셈이 되는 것이니까요. 제가 회사에 계속 남아있는 것이 그들의 처지에는 거슬릴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며칠을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진지하게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회사를 그만둬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좋은 곳이라 오래 다니고 싶다 생각했지만 상황이 상황인지라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생각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그만두겠다고 이야기를 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회장실로 불려가게 되었습니다. 회사 그만두겠다고 한 이야기 전달받았습니다. 아, 네. 그 일 때문에 그런 거라면 그럴 필요 없어요. 제가 회사에 있는 게 여러모로 불편하실 것 같아서요. 아닙니다. 저희는 되려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너무 고맙다고 따로 인사라도 하고 싶어 할 정도로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정말 염려하지 않아도 돼요. 예상 외의 반응과 말에 제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불편하고 힘든 게 아니라면 회사 그냥 계속 다니세요. 이렇게 유능한 직원을 잃는 것은 우리 회사로서도 좋은 일이 아니니까. 그래도 제가 계속 남아있으면 이런저런 말들이 나올 텐데요. 그건 나가도 나올 말들이에요. 그렇게 호쾌하게 웃으시며 그런 말씀을 하시니 정말 별일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더군요. 그 순간 깨달았던 것 같아요. 아무리 큰일이고 아무리 엄청난 일이라도 대하는 내가 별일 아닌 것처럼 행동하면 정말로 그렇게 보일 수 있다고요. 그리고 이긴 인생, 크게 보면 정말로 별게 아닌 일일 수도 있다는 것도 말이죠. 저는 그래서 그냥 별일 아닌 것처럼 여기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면 정말 별일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일쯤은 일어날 수도 있지.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말이죠. 그렇게 결혼식이 파토가 난 뒤에 그 여자가 한번 찾아오기는 했었어요. 네, 그 상간녀 말입니다. 당신이 이야기한 거 맞잖아요. 내가 이야기를 했든 하지 않았든 그게 없는 사실도 아니고 다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뭐가 문제가 되나요? 소송할 거예요. 해요. 안 말려요. 소송할 거라고 하면 겁을 먹을 줄 알았던 건지 그런 저의 반응에 멈칫하기는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그녀를 빤히 보면서 말했습니다. 소송. 하세요. 바라는 바니까. 그래서 널리 알리자고요. 당신이 상간녀라는 사실을. 나는 상관없어요. 내가 피해자인데 이럴 것도 없고. 제 한마디 한마디에 다 긁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런 그녀를 향해 경고하듯 말했어요. 이제 나 그만 건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와서 협박하는 거예요? 찾아와서 소송을 권해 만회하면서 협박을 한 건 그쪽이고요. 저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니까요. 자꾸 나 찾아와서 귀찮게 하면 나도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안 당하고 있으면 뭐 어쩔 건데요? 나도 당신처럼 따라다니면서 괴롭혀야죠. 저 여자가 내 남편과 불륜한 여자라고. 나는 뭐 사실 적시니까. 상간녀는 그런 제 말에 입을 꾹 다물고서는 저를 노려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그녀를 향해 정말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했어요. 남자 하나 뺏었다고 마치 누군가에게 익은 것 마냥 굴었던 게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인지 이제는 알겠죠? 그 뒤에 인생은 하나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도 얼마나 멍청했는지 알겠고, 당신이 과거에 바보 같고 멍청하고 한 사람에게 했던 못된 짓에 대한 업보라고 생각하고 누구 미워하지 말고 그냥 반성하고 살아요. 뭐 그럴 수 있는 사람이면 이렇게 나를 찾아와서 따지고 들지도 않았겠지만 그래도 꼭 이 말은 해주고 싶었으니까. 그리고 물론 너무나 당연하게도 그녀는 그런 제 말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이 눈으로 보였습니다. 저도 그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 상간녀가 제 말 한 번으로 바뀔 사람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정말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상간녀가 또다시 돈 많은 유부남을 깨웠다가 그 집 마누라한테 머리채가 잡혔다는 소식을 건너서 전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조금 안타깝기도 했던 것 같아요. 평생을 그렇게 살아와서 그렇게 사는 것 말고는 사는 방법을 모르는 인간인 건가 싶은 생각도 들었고 말이죠. 무슨 이유든 그런 짓을 저지르고 다니는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는 일이지만요. 남편의 근황이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실 테니 그 이야기를 짧게 하고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최근에 남편이 연락이 안 돼서 동기들 사이에서 말이 조금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친했던 동기들과도 전혀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했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이런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여자가 낳은 애가 자기 애가 아니었대. 뭐? 임신해서 어쩔 수 없이 시킨 결혼이었는데 애가 자기 아들 애가 아니라니까 부모님 뒤집어지고 난리 났지. 그리고 쫓겨났다던데? 한숨이 나왔습니다. 너랑 그냥 잘 살았으면 됐을걸. 그런 인간인 거 알고 탈출한 애가 다행이지. 그건 또 그래? 어쩌면 그래도 조금이라도 빨리 아이가 없을 때 이혼을 할 수 있었던 게 복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네요. 참, 연애할 때는 그런 사람일 거라고는 꿈에도 상상조차 해본 일이 없었는데 말입니다. 그 사람이 변한 건지 아니면 그게 본성이었던 건지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이제 상처가 치유되어서 이렇게 남에게 제 이야기를 꺼낼 수 있을 만큼이 되었으니 제 걱정은 너무 안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저 앞으로 잘 살 수 있게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마지막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늘 건강하시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기를 소원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글을 몰라 며느리의 도움으로 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늙은 이 나이에 제게 기적 같은 일이 찾아왔거든요. 모두들 제 이야기 들으시고 좋은 기운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옛날 사람이라 배운 것도 없고 할 줄 아는 거라고는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힘들게 벌어먹고 살면서도 오남매 자식들 다 키워서 자기 밥벌이는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애들 업어 키워가며 농사 짓고
끼니 때는 아궁이물 떼가지고 밥 짓고 아주 그냥 몸이 10개라도 힘들 정도였지만 그래도 어찌저찌 사람이 살다 보니까 어떻게든 사라지더라고요. 저 같은 노인네들은 다 알겠지만 그때는 자식 다 장성하게 키워서 자기 몫은 자기가 다 할 줄 알게 만들어 놓고 사는 게 유일한 낙이지 않습니까? 살면서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그래도 그 많은 자식들이 다들 큰 사건이나 사고 없이 자라줘서 지금 돌이켜봐도 자식놈들한테는 참 고마운 게 많습니다. 애들 다 키워놨으니 이제는 영감이랑 서로 기대서 관짝 들어갈 때까지 미우나 고우나 함께 살 일만 남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몇 년 전에 영감이 저를 두고 일찍 먼저 저 세상에 가버렸습니다. 졸지에 저는 자식들 다 도시로 떠나 있는 상황에서 시골에 홀로 남아 살게 되었죠. 어머니, 아버지도 돌아가셨는데 혼자 시골에 계시지 말고 저희랑 같이 경기도에 올라와서 함께 살아요. 같이 살자고? 아니다. 나는 괜찮아. 나 신경 쓰지 말고 너네나 잘 살아라. 그래도 자식들이 하나뿐인 어미 챙기겠다고 연락을 해댔지만 비록 몸 편히 마음 편히 산 건 아니라고 하더라도 시골에서 오래 살았다 보니까 선뜻 도시로 떠나는 것이 그리 마음에 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영감이 떠난 뒤로도 한동안은 혼자 시골에서 자식들이 주는 용돈 좀 받으면서 적적할 때마다 텃밭을 키우며 살았습니다. 근데 사는 게 참 그럽디다. 영감이랑 무슨 죽고 못 사는 사이도 아니었고 워낙 무뚝뚝하고 꼬장꼬장한 양반인지라 싸웠던 때가 더 많은데 그래도 남편이었다고 밤만 되면 옆에서 드르렁 드르렁 코 골던 사람이 없다는 게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솔직히 꼴 보기 싫어서 살아있을 적에는 저나 영감이나 서로 에이, 저승사자는 저런 양반 안 데려가고 뭐 하는 거람? 내가 할 말을 하고 앉아있네. 저 옆편 내가. 이러면서 몇 날 며칠 서로 등 돌리고 앉아서 이야기를 안 한 적도 있었는데 어찌 이리도 빈자리가 크게 느껴지는지. 그때 자식이 다시금 말하더라고요. 어머니, 이제 충분한 것 같아요. 어머니가 아버지 그리워하는 마음은 알겠지만 저도 자식으로서 어머니가 걱정되는 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집에서 저희랑 같이 살아요. 동생들한테도 이야기를 해봤는데 동생들도 어머니가 여기 올라와서 사셔야 자기들도 마음이 편할 것 같대요. 네? 경기도 쪽에 살고 있는 자식들 성화도 있고 저도 처음에야 마음 먹었지만 기껏 혼자서 살아보니까 제 생각보다도 더 서럽고 서글프고 외로워서 대뜸 남편 노부모 하나 떠받게 된 큰며느리한텐 미안하지만 큰아들이 마지막으로 건 전화에 마음을 단단하게 먹고 시골 살림을 정리해서 경기도로 올라갔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큰며느리가 워낙 싹싹하고 착해가지고 눈칫밥 한 번 안 먹고 아들네 집에서 편하게 지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는 명절 때나 생일에나 간신히 볼 수 있던 손주 녀석들도 같이 사니까 혼자 있을 때 적적함도 금방 사라지더군요. 오히려 며느리가 바쁘면 제가 손주들도 봐주고 며느리만 셋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첫째 며느리가 저한테 가장 살갑게 대해주는 며느리였습니다. 힘들게 키운 자식이긴 하지만 첫째 아들이랑 며느리를 비교하면 내심 며느리가 아깝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죠. 시골에서만 오래 살아와가지고 아는 것도 없고 촌스러운 시어머니라서 서울에서 고운 옷만 입고 똑똑하고 우아한 친정집에서 자란 며느리에게는 충분히 제가 부끄러웠을 법도 한데 며느리는 언제나 밖에 나갈 일이 있으면 제 팔짱을 끼고 꼭 친딸처럼 어머님, 어머님 하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쩔 때 보면 친딸보다도 더 애교가 많았죠. 한창 큰아들 집에서 살 때 제가 무릎이 좀 안 좋아가지고 골골거리던 때가 있었는데 병원에서 무릎 아프다고 오히려 집에만 있으면 더 약해진다고 하더라고요. 하루에 10분에서 30분 정도 천천히 걸어주는 게 좋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걸 알게 된 며느리가 자기 시간 날 때마다 저를 데리고 함께 산책을 나가기 시작했었습니다. 어머님, 저랑 오늘도 산책 다녀오실래요? 그래서 그날도 며느리 팔짱을 끼고 밖으로 향했어요. 나간 길에 시장도 들르고 평소 며느리가 딸기를 좋아하는데 딸기도 한 바구니 사고 양손 무겁게 해서 집으로 오고 있는데 저랑 비슷한 또래로 보이는 할머니가 횡단보도 근처에서 나무를 잔뜩 늘어놓고 팔고 있었습니다. 평소 자주 지나다니지만 나무를 파는 사람이 있는 건 한 번도 못 봐서 저도 모르게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데 삐쩍 말라가지고 허리는 무슨 잔뜩 구부러져서 영 행색이 좋지 않은 것을 보니 참 나이도 나이지만 저 시골 살 때 고생하던 게 생각이 나서 남일 같지가 않더라고요. 아가야, 우리 저 할망구한테서 나무를 좀 사가자꾸나. 너도 그렇고 다른 애들도 나물 반찬 좋아하잖니. 요샌 나물이 영 싱싱한 게 없어가지고 요샌 안 만들었었는데 저 할망구 보니까 오랜만에 반찬 좀 만들어 봐야겠어. 평소 제가 해주는 반찬 중에서 나물 반찬을 제일 좋아하던 첫째 며느리였던지라 며느리는 단번에 알겠다고 하면서 저와 함께 할머니가 쭈그려 앉아 나물을 파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할머니, 여기 있는 거 다 얼마예요? 며느리가 물어보자 그 할머니는 앞에 놓인 나물들을 이리 뒤적 저리 뒤적 하면서 양을 가늠하는 듯 하더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가격을 좀 비싸게 불렀습니다. 며느리가 젊어가지고 아직 뭘 모르는 것처럼 보여서 저렇게 구는 건가 싶어가지고 아이고 이렇게도 야박하게 장사를 하네. 어차피 떨이 하는 거 아니요. 우리 며느리가 다 사갈 거니까 조금만 싸게 주이소. 라며 가격 흥정을 했습니다. 이 정도가 마지노선이다 아니다. 더 싸게 해달라. 서로 막 이야기를 하다가 어찌저찌 둘 다 납득이 갈 만한 가격에 합의를 보고서 그 할머니가 검은 비닐 봉다리에 나무를 담아주는 걸 가만히 보고 있는데 문득 그 할머니 얼굴에 눈길이 갔습니다. 검버섯 같은 게 드문드문 핀 얼굴, 그리고 눈가에 있는 특이하게 생긴 점. 분명히 이 동네에 와서 처음 보는 할머니였는데 어쩐지 이상하게 낯이 익었습니다. 뭐라도 물어봐야 하나 했지만 이미 포장을 다 끝내고 며느리와 함께 등을 돌려 집으로 오고 있던지라 다시 가서 물어볼 수도 없었기에 그냥 전에 알던 사람을 닮았나 보다 하고 생각하고 넘어가려 했습니다. 근데 집에 와서도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떠올리지가 않길래 그래, 내일 나갔을 때 한번 확인을 해보자 라고 생각을 하고 잠을 잤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또 그 다음 날 일부러 며느리와의 산책 경로를 그 나물 팔던 할머니 있는 쪽으로만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할머니는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도저히 정체를 알 수 없어진 저는 집에 가서 오래된 앨범까지 뒤져봤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왜 제가 그렇게까지 그 할머니의 익숙한 얼굴이 궁금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한 장 한 장 앨범을 넘기면서 조금이라도 닮은 구석이 있는 사람을 찾다 보니 아, 이러려고 그렇게 그 할머니가 누군지 궁금했던 건가 싶어 가슴이 점점 뛰었습니다. 그 할머니는 50년 전 제가 국민학교 다니던 시절에 제일 친했던 절친을 닮아 있었거든요. 다 늙어가지고 국민학교 쪽 생각을 하려니까 기억이 선명하지 않긴 합니다. 어쩌면 조금 틀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그러이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게 남은 몇 안 되는 기억들을 더듬어 보면 제 옆에는 언제나 그 절친이 있었습니다. 저희 때는 집이 가난하고 하면은 국민학교 다니다가도 중간에 못 다니는 일이 허다했습니다. 게다가 딸은 더욱더 그랬죠. 부모님은 공부를 시킬 돈이 있으면 아들만은 시키려고 했고 딸은 형편이 되면 다니게 하고 아니면 많은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저나 친구도 국민학교를 몇 년 다니다가 중간에 못 다니고 그랬었죠. 대신 집에서 동생들을 보고 부모님을 도와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렸을 때 엄청 철이 없고 말괄량이 같은 소녀였습니다. 부모님이 농사를 도우라고 해도 돕는 등 많은 둥 신용만 하다가 몰래 대문을 빠져나와서는 친구와 근처 산 둔덕에서 만나서 함께 계곡으로 놀러 다니고 그랬어요. 그리고 국민학교 수업이 끝났을 시간에 맞춰서 아이들이 돌아오면 그 중에서 친했던 애들과 함께 손을 잡고 딱지치기도 하고 고무줄 놀이도 하고 말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워낙 남자애들 같이 괴팍스럽게 노는 통에 부모님은 너는 여자애가 어쩌면 그렇게 사내 놈처럼 천박지축으로 굴고 그러니? 라며 혀를 차곤 했지만 저는 말 한마디 듣지 않고 언제나 마음 맞는 친구들과 함께 여기저기 온 동네를 뛰어다니기 바빴습니다. 그리고 제 친구도 저보다 더하면 더했지 절대 덜한 말괄량인 아니었어요. 까까머리를 한 골목대장 녀석과 싸우다가 이빨이 부러지기도 했었고 남자애들이랑 말타기 놀이를 하다가 깔려서는 크게 다쳐가지고 집 밖도 못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닮은 점이 많은 친구였기에 저희는 다른 친한 애들이 있었어도 속 이야기만큼은 꼭 서로에게만 주고받았습니다. 우리 여기 옆집 도복이네 할아버지 감자밭에 설이나 하러 갈까? 그래, 감자 설이에서 우리 부모님 몰래 한 소쿠리 쪄서 먹자. 당시 저와 친구는 동네 남자애들을 모두 제치고 어르신들이 가장 말썽쟁이로 꼽고 있는 아이들이었습니다. 어릴 때야 뭐만 하면 맨날 어른들이 이것도 안 된다, 저것도 안 된다 하는 게 계속 속상하고 짜증났지만 지금 이 나이가 되어서 어릴 때 생각을 해보니까 참 나도 대단했구나 싶더라고요. 동네 주민들 밭에 감자며 고구마며 심지어 수박까지 서리를 하려다가 걸려가지곤 몽둥이 들고 쫓아오는 할아버지를 피해서 쓰레빠가 벗겨져라 달린 적도 있었고 그러다가 넘어져서는 온 바닥을 굴러다닌 뒤 너무 아파서 엉어 운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울고 잡혀서 혼나더라도 다음 날이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저희는 기운을 내고 또 새로운 말썽을 부리기 위해 여기저기를 쏘다녔습니다. 그때 그 시절 생각하면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매일같이 그렇게 말썽만 부리는 건 아니었어요. 당시 동네 근처에 작은 냇가가 하나 있었는데 아이들은 냇가에 가기보다는 산이며 들을 뛰어노는 것을 더 좋아했고 어른들은 다 큰 냇가에 가는 것을 좋아해서 작은 냇가에는 가지를 않았기 때문에 사실 그 냇가는 저와 그 친구만의 아지트 아닌 아지트였습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만날 때면 오후가 되기 전까지 친구 손을 잡고 냇가에 가서 함께 발에 담그고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와, 물 진짜 시원하다. 그치? 응, 여기 발 담가봐. 여긴 더 시원해. 새소리, 바람소리, 냇물소리, 그리고 저와 친구의 웃음소리. 어느 날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거기서 떠들다가 밤늦은 시간에 집에 들어가서 서로 부모님에게 엉덩이가 터지도록 맞고 혼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어린 마음에 그 친구랑은 평생 친하게 지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저희가 15살이 되던 해 친구가 어렵게 저희 집 앞으로 와 말을 꺼내더라고요. 저기 나 서울로 가야 된대. 어? 서울?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미안해. 바로 자기네 집 큰오빠를 따라서 돈을 벌기 위해 서울로 가야 한다는 말에 저는 그 자리에서 엉엉 오열을 하고 말았습니다. 너 서울 가서도 절대 연락 안 하면 안 된다. 이 기집애야, 나 잊으면 안 돼? 알겠어. 너도 나 잊으면 안 돼? 요새야 집집마다 전화가 있는 게 흔하고 핸드폰이니 스마트폰 같은 걸로 다른 사람이랑 연락을 하는 게 쉽지만 저희 때는 집집마다 전화가 있을 시절이 아니었습니다. 허름한 동전 공중전화야 있었지만 순번이 있어가지고 전화 한 번 하려면 그거 기다리느라 시간이 다 갔죠. 저도 친구도 그걸 모르는 건 아니었습니다. 친구가 서울에 가게 되면 예전처럼 매일같이 대화하긴 힘들 거라는 걸 말이죠.
하지만 그때는 그런 식으로 지키지 못할 약속이나마 하지 않으면 친구와의 헤어짐이 너무 아쉽고 슬펐습니다. 친구가 낡은 트럭을 타고 시골을 떠난 날, 전 버선발로 나와 마지막까지 친구를 배웅하겠답시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친구도 저를 향해 계속 손을 흔들었고요. 그리고 그때가 저와 친구의 마지막이었죠. 나이가 들어서 오래 잊고는 있었지만 조금 젊었을 때만 해도 가끔 그 친구 생각이 났습니다. 유일하게 제가 모든 것을 믿고 이해할 수 있는 친구였고 제가 심적으로 많이 의지를 했었거든요. 다른 친구가 없던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그 친구 외에는 저를 온전히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결혼하고 애들 키우고 삶에 치이느라 조금씩 그런 친구의 존재도 제 안에서 흐려져 가긴 했으나 그래도 한 번씩 생각이 나고 떠올려진 얼굴이었습니다. 거기다 막상 이렇게 예상치도 못한 곳에서 제 오랜 친구로 예상이 되는 할머니를 보게 되니 당장이라도 나가선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충남아, 며느라, 그 할머니 좀 찾아주라. 내 동무다. 어머님 동무요? 응, 어렸을 때 둘도 없었던 고향 동무. 내가 이렇게 길바닥에서 만날 줄 꿈에도 몰랐다. 꼭 좀 찾아주라. 알겠어요, 어머님. 저 혼자선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에 주말에 큰아들 내외를 불러 앉히고는 사정사정을 했습니다. 국민학교 시절부터 알고 지낸 우린 친구였고 그 친구가 돈 벌러 가겠다고 서울로 떠나면서부터 연락이 완전히 끊겼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며느리랑 산책을 나갔다가 나무를 샀는데 그 나무를 팔고 있던 할망구가 내 친구랑 너무 똑같이 생겼더라. 확인이라도 해보고 싶으니 그 할망구가 어디 있는지 좀 찾아달라고. 아들과 며느리는 놀라며 수소문을 했습니다. 그나마 다행히 제가 그 친구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기에 어렵지 않게 그 친구의 행방을 알고 있는 사람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당시 친구가 나무를 팔던 횡단보도 앞에 안경집이 있었는데 거기 주인이 제 친구를 너무 잘 알고 있더라고요. 아, 점례 할머니 말씀하시나요? 아유, 당연히 잘 알죠. 우리 동네에 그 할머니만큼 발 넓은 사람 없을걸요? 비슷한 또래 할머니랑 할아버지들이랑도 잘 지내시고 나 같은 동네 가게 사람들한테도 너무 살갑게 대해주셔서 기억을 해요. 혹시 그 할머니 어디 사시는지 아시나요? 여기 계신 분이 저희 시어머니인데 시어머니가 점례 할머니랑 오랜 고향 친구이신데 점례 할머니가 먼저 서울로 올라오시면서 거의 60년이 넘게 연락이 끊기신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우연히 여기서 나무를 파시던 할머니를 만나서 저희 시어머니가 대화를 좀 하고 싶어 하시는데 할머니가 어디 계시는지 몰라서 너무 속상해하고 계세요. 저쪽 근처에 임대아파트 단지 있는 거 알죠? 거기 사세요. 나도 정확히 어느 동, 어느 호에 사는진 모르고 그 임대아파트 쪽 가면은 경로당이랑 정자가 하나 있을 텐데 점례 할머니가 거기 단골이에요. 아마 찾아가 보면은 쉽게 만날 수 있을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저는 며느리랑 아들이랑 같이 임대아파트 단지 쪽에 갔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아주 바글바글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주변을 둘러봐도 친구처럼 보이는 할머니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무나 붙잡고 혹시 김점례 아냐고 물었더니 진짜 묻는 족족 제 친구를 모르는 사람이 없더군요. 그 근처 유명 인사였는지 그 할망구 심심하면 나물 팔고 그러잖아. 이쪽 단지 사는데 매일 아침부터 밤까지 경로당에 와서는 고스톱을 그렇게 쳐. 어쩜 그리 손이 야무진지 이겨본 적이 거의 없다니까. 라며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모르는 친구의 모습이지만 가슴이 벅찼습니다. 그래서 사정을 이야기를 하고서 꼭 좀 만나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했죠. 그랬더니 그 근처에 지팡이 짚고 앉아있던 할아버지 하나가 저를 데리고 경로당에 들어갔습니다. 점례, 여기 그쪽 찾아온 사람이 있어. 등을 돌린 채 한참 고스톱을 치고 있던 할머니 하나가
뒤를 돌아선 저를 보는데 아무리 봐도 제 50년 전 단짝 친구였던 그 점례가 맞았습니다. 점례야, 나 정분이다. 기억 안 나? 초등학교, 관전 초등학교 나오고, 우리 맨날 감자설이하고 내과 가서 이야기하고 그랬잖아. 그러다가 네가 오빠 따라서 서울로 가서 돈 법다시고 헤어진. 나 그 정분이다. 이정분. 처음에 그 친구는 저를 보고 조금 갸우뚱한 얼굴이었어요. 그러다 이내 기억을 되찾았다는 듯이 얼굴에 미소가 번지고 눈가엔 작은 눈물이 글썽이더군요. 아니, 정분아, 네가 어떻게 여기 있어? 오메,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무슨 일이야? 화투패를 내던진 채 저에게 온 친구와 부둥켜 안고 오열했습니다. 정말 다신 평생 못 볼 거라고 생각했던 친구를 이렇게도 이 넓은 대한민국 땅에서 우연히 만나게 되다니. 경로당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도 박수를 치며 축하해 주었고 우리의 눈물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들이랑 며느리 도움 받아서 저랑 친구 단둘이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그동안 묵혀왔던 이야기들을 잔뜩 나눴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친구가 서울로 떠난 뒤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도 알게 되었죠. 어렸을 적 오빠를 따라서 돈을 벌러 서울로 가긴 했으나 그 과정이 순탄치 않았다고 합니다. 친구의 오빠도 친구도 나이가 어리다 보니 괜찮은 일을 잡기 어려워서 한동안은 밥 한 끼 제대로 못 챙겨 먹었다고 해요. 그나마 자리를 좀 잡고 나서는 고향에 돈도 보내고 하며 어찌저찌 먹곤 살 수 있었다만 친구의 오빠가 사고로 일찍 죽으면서 졸지에 친구 혼자 서울에 남아서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 왔다고 합니다. 그래도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은 했지만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남편과는 얼마 안 가 따로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유는 남편의 외도였죠. 정말 얼마나 징글징글했는지 몰라. 지금도 그때 생각만 하면 에휴. 평소 술을 마시는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말리기도 많이 말렸는데 말 한 번 듣질 않다가 결국 술집에서 알게 된 여자와 함께 도망을 갔답니다. 그 덕에 친구는 어린 아들을 혼자 키워가면서 살았는데 이제 성인이 돼가지고 친구로서도 아들 다 키워놨으니 이제 괜찮겠지 하고 안도하던 찰나에 아들이 객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 충격으로 친구는 한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아들을 따라가려고 했다고도 해요. 내가 살아있는 것도 기적이지, 기적이야. 나같이 서러운 인생이 또 있을까 싶어서 얼마나 하늘을 원망했는지 모른다. 그나마 친구네 집 주변에 살던 다른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위로를 해주고 매일같이 찾아와 주지 않았으면은 아마 지금쯤 친구는 이 세상에 없었을 수도 있을 거랍니다. 친구가 그렇게 힘들 때 제가 곁에 있어주지 못했다는 것이 너무 미안했습니다. 그래도 누구보다 일찍이 알던 친구였는데 비록 말뿐일지언정 곁에서 함께 해주고 위로의 말 한마디라도 건네줬으면 친구가 조금 더 일찍 정신을 차리고 자기의 삶을 살 수 있지 않았을까요? 네가 그렇게 힘들었는데 내가 그거 하나 몰랐다는 게 너무 원통하고 미안하다, 점례야. 내가 하루라도 너를 빨리 찾았다면 더 좋았을 건데. 무슨 그런 소리를 해. 아무것도 몰랐는데 네가 미안할 게 뭐 있니? 나는 그래도 오늘 너 만나서 내가 살아있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죽었으면 무덤에서나 만났을 거 아니야. 현재 친구는 나라에서 준 임대 아파트에서 20년째 살고 있고 기초수급자로 달에 몇십만 원씩 조금 나오는 거 가지면서 가끔 심심할 때마다 소일거리로 나무를 판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도 오랜만에 나무를 팔려고 나왔던 거고 저와 우연히 마주치게 된 거였죠. 그래도 자식들 잘 둔 덕에 말년엔 풍족하게 살고 있는 저랑 달리 잔뜩 구부러진 허리로 지금까지도 가난하고 힘들게 고생하며 살고 있는 친구를 보니까 마음이 너무 좋지 않았습니다.
처음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을 때도 저 할머니는 어쩜 저렇게 허리가 휘었대? 란 생각이 들 정도로 친구는 또래의 다른 할머니들에 비해서도 허리가 정말 곱추처럼 흰 편이었는데 잘은 몰라도 젊었을 적 그리고 나이 들어서도 쉬지 못하고 계속 고생을 하다 보니까 언제부턴가 그렇게 허리가 굽었다고 하더라고요. 너 우리 아들이랑 같이 서울의 유명한 병원 좀 한번 가자. 돈 걱정은 하지 마. 너 오랜만에 봤는데 내가 그런 수술 하나 못 시켜주겠니? 아니야. 금방 곧 죽을 사람 무슨 돈 들여서 수술은 수술이야. 난 이제 적응돼서 이게 더 편해. 나 안 할 테니까 괜한 소리 하지 말어. 아니야. 이렇게라도 해야 내 마음이 편해. 아, 얼른. 저는 계속 만류하는 친구를 억지로 데리고서 큰아들 차를 타고 병원에 갔습니다. 하지만 미리 대학병원에 예약을 해두었는데 의사 말을 들어보니까 이미 허리가 굽은 지가 너무 오래되어서 물리치료 같은 간단한 치료만으로는 절대 허리가 돌아올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대신에 수술을 하면 아주 젊은 사람들처럼 꼿꼿한 허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비교적 다른 노인들이랑 비슷한 정도로는 허리가 필 수 있을 거라고 하길래 몇 달 뒤에 수술 예약까지 잡아두었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수술을 시키고 싶었지만 그 의사가 워낙 유명하다 보니 몇 달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고맙다. 고마워. 저는 눈물을 글썽이며 병원 앞에서 말하는 친구의 두 손을 옛날 어릴 적처럼 꼭 잡아주었습니다. 친구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 다행으로 여기면서요. 아쉽긴 해도 지금은 수술 전까지 친구랑 거의 매일같이 만나서는 수다도 떨고 밥도 먹고 하고 있어요. 제가 친구네 집에 초대를 받기도 하고 친구를 저희 큰아들 집에 초대해서 식사를 하기도 하고 가끔은 경로당에서 같이 점 10원짜리 고스톱도 칩니다. 너무 어렸을 때 헤어져서 오래도록 못 만난지라 처음에는 친구와 무언가를 같이 한다는 상황 자체가 참 어색하고 이상하게 느껴지고 그랬는데 지금은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친구가 없으면은 너무도 쓸쓸하고 외로운 인생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평생 함께 지내고 싶은 심정입니다. 탱탱하고 뽀얗던 어린 소녀에서 주름 많고 쭈글쭈글 늙은 할머니가 될 때까지 솔직히 얼굴을 본 날보다 못 본 날이 훨씬 많지만 그럼에도 마음 깊이 친한 친구라는 건 그러한 공백 기간과는 상관없이 여전히 친밀한 감정이 드는 것 같아요. 요새는 서로 어렸을 때 이야기를 하고는 하는데 옛날 생각하면서 깔깔 웃고 그러다 보면 어린 시절 기억에 젊어지는 기분도 듭니다. 저나 친구나 다 늙어가지고 냉정하게 말해서 언제까지 살런지는 나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힘들게 다시 만난 만큼 죽을 때까지 평생 함께 할랍니다. 내가 글을 잘 못 써 며느리가 사연 보내는 걸 도와주는데 잘 전달됐을지 모르겠네요. 모쪼록 여러분들 옆에도 오랜 친구가 있으면은 꼭 소중히 해주시기를 바래요. 원래 가족만큼 소중한 것이 친구이니까요. 처음으로 이런데 글을 올려보는데요. 저 혼자만 알고 있기 너무 아까워 그간의 속풀이도 할 겸 써봅니다. 요즘 같은 때에도 시집살이 시키는 사람들이 있냐고 하던데 전 충분히 그렇다고 말할 수 있어요. 사실 저만 당하며 산다고 생각하니 너무 억울해서 참을 수가 없는데 또 제 친구들 보면 이 정도로 시댁과 사이가 나쁘진 않더라고요. 아무리 들어봐도 제 또래에선 제가 제일 심하게 당하는 것 같은데 맞는 걸까요? 저와 남편은 결혼 3년 차에 시댁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둘이서 함께 하려던 사업이 잘 안 되어서 대출이며 뭐며 제대로 갚을 수 없는 처지가 되었거든요. 원래 제 마음은 저희 친정으로 들어가고 싶었지만 저희 엄마는 아주 얄짤없으셨어요. 냉정하다 못해 찔러도 피가 안 나올 정도로 말을 하시더군요. 수연아, 결혼도 네가 하고 싶다고 해서 했고 사업도 네가 남편 설득해서 한 거 아니야. 우리 집에서는 아무도 너한테 강요한 사람이 없어.
그런데 왜 네가 한 일의 책임을 우리가 같이 져야 하니? 어떻게든 버텨보던지 소비를 줄이던지 알아서 해. 이제 환갑 넘어서 본인과 아빠 둘이서 오붓하게 사신다는데 그 나이가 되어서 사위며 딸 손주까지 뒤치다꺼리를 해줘야 하냐며 완강하게 반대하시더라고요. 사실 엄마 말이 틀린 게 뭐가 있겠어요. 저도 그냥 던져본 말이지만 완벽하게 거절당했고 그냥 그렇게 우리 둘끼리 정말 원룸이라도 가서 월세 사는 한이 있더라도 어떻게 살아야 하나 싶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태어난 지 이제 막 돌이 넘은 아기가 있어서 그런지 어렵더라고요. 이럴 때 누가 좀 도움이 되어줬으면 좋겠는데 참 걱정스러웠어요. 그러던 차에 남편이 뭔가 결심했는지 말을 꺼내더라고요. 수연아, 그냥 우리 집으로 들어가자. 할머니 계시긴 하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되겠지. 라유리도 키워야 하고 우리들도 빚 갚아서 다시 시작하려면 어른들 도움 받기는 해야 돼. 이제는 어떤 상황에 처했다고 해도 도저히 우리끼린 일어나기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시댁에 들어간다는 게 좀 찝찝하긴 했지만 그래도 목구멍이 포도청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하는 수 없이 바로 받아서 물어봤어요. 그래, 뭐든 해야지. 그런데 어머니한테 말씀은 드려봤어? 진작 통화했어. 엄마는 너네만 괜찮다면 들어오라고 하시더라. 이렇게 해서 우리는 재빠르게 짐을 정리하고 그 와중에도 돈 될 만한 것들 찾아서 중고 사이트에 팔고 어떻게든 돈을 아껴볼 심산으로 처절하게 수속을 마쳤고 그 길로 시댁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사실 90세가 넘으신 시할머니가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온 어른들만 계시는 가족들과 살면서 괜찮을지 자신이 없더라고요. 하지만 일이 또 터지고 말았어요. 우리 부부는 임신 중에 둘이 머리를 맞대고 생각했던 사업을 그대로 진행했고 초반에 잘 풀려서 정말 괜찮아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중간에 개입해서 도와주었던 분이 대뜸 잠수를 타버렸고 출산을 할 무렵쯤 그분이 경쟁업체에 우리 사업 정보를 팔아 넘겼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 뭐예요. 전 그때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고 남편이며 가족들은 제발 아이 낳는 것에만 집중하라고 할 정도로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아기를 낳은 지 얼마 안 되어서도 계속 수소문해서 잡으러 다녀봤지만 답이 없었고 제품 안엔 오직 저만 바라보며 밥이며 뭐며 고프다고 울어대는 아기가 있기 때문에 이도저도 쉽게 결론을 내릴 수가 없더군요. 결국 그 상태로 우리 부부는 주저앉게 되었고 한번 흐름이 멈추니 망가지고 무너지는 건 시간 문제더라고요. 도미노가 무너지듯 우르르르 사업이 멋대로 흘러가는 것을 보니 전 산후 우울증과 함께 심각할 정도로 마음이 어지러웠어요. 겨우 정신을 추스르고 버티겠다고 마음을 먹으니 그제서 눈덩이 같은 빛들이 보여지면서 새삼 벼르게 되더라고요. 어린 아기도 있고 우린 아직 젊으니 일단은 힘을 내보자는 생각으로 그런 각오를 다잡고 시댁으로 들어오게 되었어요. 생활비도 당연히 어머니께 얼마 드리지만 한 몇 년간은 오롯이 빚을 갚는 데 집중하기 위함이었는데요. 하지만 그렇게 각오를 하기까지도 힘들었지만 왜 한번 사람이 내리막길을 타면 아래에서 계속 발을 묶어두고 못 올라가게 하는 걸까요? 이래서 좀처럼 다시 수면 위로 못 떠오르고 많은 이들이 절망을 하나 봅니다. 생각지도 못한 데에서 제 새로운 우울증 거리가 발생하게 되었어요. 그 원인은 바로 저희 시어머니였어요. 수연이 너 아침에 일어났으면 얼른 나와서 밥 차리는 거 도와야 될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밥값이나 하겠어? 네? 밥값이라는 단어가 무척 가슴에 걸렸습니다. 그날은 밤새 자지 않는 아기를 달래고 겨우 새벽녘에 잠이 들었던 날이었어요. 그나마 예전 직장을 알아보고 다시 다니고 있는 남편이 회사에서 버티게 하려면 밤 시간에 깨서 울어대는 아기를 제가 도맡아서 달래야 했거든요. 핸드폰 시계로 봤을 때 4시쯤 겨우 잠들었는데 어머니는 아침도 아닌 새벽 6시부터 저를 깨우시는 겁니다.
물론 이 집은 제 집이 아니니 어디까지나 어머니의 생활 패턴에 맞춰야 한다는 것을 저도 알고는 있어요. 그리고 어쩌면 어머니 눈엔 직장 잘만 다니던 아들을 괜히 사업하자고 부추겨서 빚만 잔뜩 지게 만든 제가 미워 보이실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런 흐름을 따라가고 맞춰드리려고 하다 보니 몸이 점점 심하게 축나더군요. 저도 낮 시간엔 잠깐이라도 애를 맡겨놓고 직장을 알아보러 다녀야 했는데 어머니는 조금도 그런 틈을 주지 않으셨어요. 예, 네 할머니는 이가 성치 않으셔서 갈비탕을 드셔도 다 자근자근 잘라서 고기를 드려야 해. 그리고 저기 빨래 좀 다시 돌려라. 용진이 셔츠들도 아침에 다 다리게 꺼내와. 구겨진 채로 남편 일 나가게 할 셈이야? 아, 네. 아, 빨리빨리 움직여라. 심지어 어머니는 이렇게 지적하고 명령하시고 운만 띄우실 뿐 거의 다 제 손으로 하길 바라셨지 본인은 아무것도 같이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너무 속상했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제가 이 집에서 살아가려면 그러니까 본인 자식이 아닌 남의 자식이 와서 밥을 축내는 것의 대가로 감당해야 되는 숙명인가 싶었어요. 일단은 얹혀 사는 처지이니 하라는 대로 다 따르긴 했는데 도통 저 혼자 몸이라도 힘든 스케줄을 계속 시키시는 것이었어요. 애기는 수시로 울면서 놀아달라, 밥 달라, 졸리다 하면서 짜증내고 하는데 어머닌 그때마다 이중으로 저에게 일거리를 주시더군요. 에휴, 라율이 저렇게 우는데 네가 좀 봐야지. 애기를 왜 울리는 거니? 라율아, 엄마가 꼬집었어? 엄마가 앵앵 울라고 꼬집었어? 할미가 엄마 혼내줄까? 이때는 좀 화가 날 수밖에 없던 게 어머님 곰탕을 끓이신다고 그 여름에 이것저것 사들고 오셔선 저를 오전 내내 부엌에 잡아두셨어요. 선풍기 한 대도 없고 창문도 쬐끄맣게 있는 그 부엌에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곰탕 고아지는 걸 보고 있고 이참에 야채들까지 잔뜩 사오셔선 저보고 손질을 다 해두라는 겁니다. 그새 아기가 잠든 걸 확인하면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손으로 부채질 해가면서 티셔츠가 완전히 다 젖도록 돌보고 있는데 어떻게 저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같은 말이라도 그렇지. 어쩜 저렇게 얄밉게 말하시는 건지 제 자식이 울길 바래서 일부러 꼬집는 엄마가 어디 있다고 말이에요. 가뜩이나 덥고 신경이 예민해져 있는데 저런 식으로 말씀하시니까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이 집에 붙어 살게 된 입장이자 며느리이니 어쩔 수 없이 감내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땀에 왕창 젖어든 몸으로 얼른 세수하고 닦아낸 뒤 아기를 받아 안아서 달래었어요. 진짜 너무 더워서 탈진하기 직전이었는데 아기는 이제 막 깨서 몸을 움직여대며 안아달라고 난리니 저도 숨이 넘어가겠더군요. 밤새 잠도 2시간도 못 잔 상태로 그러고 있으려니 허리도 너무 아프고 몸이 보통 힘든 게 아니었는데 어머니는 아기가 잘 땐 저에게 온갖 집안일을 다 시키시더라고요. 그리고 아기가 깨면 예쁜 모습만 잠깐 보시고 저한테 바로 안겨주시면서 우는 애 좀 달래고 어디 가서 못 좀 사오라며 또 할 일들을 대기시켜두고 계셨어요. 얘, 슈퍼에서 케첩 좀 하나 사와라. 소세지 볶음 해야 되는데 다 떨어졌네. 아, 그리고 비닐봉다리 돈 주기 아까우니까 여기 장바구니 꼭 가져가라. 진짜 이 비유가 맞는진 모르겠지만 차라리 신데렐라가 부러울 정도였어요. 적어도 신데렐라는 집안일이랑 자기네 언니들 시중만 들었지 애기는 안 봤으니까요. 집안일 몇 배의 강도와 육아의 강도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어머니는 제가 힘들어하는 기색이 보이면 꼭 뒤에다 대고 몇 마디를 얹으시는데 그게 그렇게 상처였어요. 수연이 너 그게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오만상을 찌푸리고 있니? 나는 더했어. 용진이랑 희진이를 매번 하나는 없고 하나는 손에 잡고 이렇게 부엌일 했어. 그런데도 시댁 식구들이 하나도 안 도와주고 그렇게 밤이나 낮이나 불러대고 내가 정말 못 살겠다 싶더라. 그런데 너는 누가 이 집에서 너를 그렇게 부려댄다고 맨날 죽상을 쓰고 있니? 네가 그렇게 예민하게 구니까 내가 너 무서워서 뭐 말이라도 걸겠어?
어머니는 저한테 이렇게 대놓고 말하시면서 저희 남편이 퇴근해서 돌아오면 또 얼마나 속을 긁어대시는지 본인 아들 앞에서는 한없이 좋은 시어머니인 척을 하시더라고요. 용진이, 이거 얼른 먹어. 내가 이거 해서 다 맛있게 먹이려고 우리 수연이랑 낮에 얼마나 힘들게 곰탕을 고았나 몰라. 수연이 너도 많이 먹어라. 하지만 웃긴 건 그러면서도 남편이 저를 좀 신경 써주려고 하니 그게 그렇게 얄미우셨나 봐요. 아기가 갑자기 울어대니 전 실컷 아픈 허리를 부여잡고 저녁을 같이 차렸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아기가 있는 쪽으로 일어나야 했는데요. 그런 절 보며 남편이 재빠르게 불렀거든요. 수연아, 너 여기 앉아서 밥 먹어. 내가 라율이 볼게. 그 말에 저는 겨우 자리에 앉았고 아침부터 제대로 먹지도 못했던 밥 한 술을 떴어요. 옆에 계신 시할머니가 저를 물끄러미 보시는데 시댁에 온 이래 어머니와만 계속 붙어 있어야 해서 할머니 성향을 잘 몰랐거든요. 왠지 좀 신경 쓰여서 할머니 쪽을 쳐다봤는데 할머니도 대뜸 말하시더군요. 근데 그 순간 왜 약간 눈물이 날 것 같았는지 제가 마음이 좀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었나 봐요. 아마도 우울 증세도 있고 그랬으니까요. 많이 먹어라 이러시면서 제 밥그릇 위에 갈치살을 발라서 올려주시더라고요. 연세가 많으셔서 눈도 아주 작아지셨고 발음도 정확하진 않으시지만 할머니의 그런 모습은 왠지 좀 찡하게 느껴졌어요. 아무튼 제가 그렇게 앉아서 밥을 먹고 남편은 서서 아기를 안고 보고 있는데 어머니는 그게 마음에 안 들었는지 계속 앓는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용진아, 너도 밥 먹어야 될 텐데 어떡하냐. 회사 다녀와서 힘들 텐데. 애기는 엄마가 봐야지. 얼른 애기 아빠 밥 먹게. 수리 너 얼른 먹어라. 우리 용진이는 밥 못 먹어서 어떡하니. 솔직히 말해서 남편은 아침에 출근함과 동시에 회사에서 잘만 먹고 다니고 커피까지 동료들과 사 마시고 다니고 저녁도 이렇게 상다리가 부려지게 먹는데 대체 뭘 그렇게 걱정하시는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나마 할머니가 저를 정감 있게 챙겨주신 모습 하나에만 집중하고 싶을 정도로 저는 무척 피로감이 커져 있었어요. 그런 상태로 한 달, 두 달이 지나고 있고 전 갈수록 신경이 미친 듯이 예민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밤에 아기가 자꾸 깨고 하니까 저도 원만히 잘 수도 없었지만 차라리 이런 상태로 매번 어머니한테 시달리느니 진짜 우리들끼리 작은 원룸이라도 얻어서 나가는 게 낫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차라리 그렇게 해서 몇 달에서 1년 가까이 좀 허리띠를 졸라매고 사다가 이후에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일하는 게 나을 것 같았어요. 왜냐면 어차피 어머닌 이미 아기를 봐주시는 것도 무엇도 아니었고 제가 일을 알아보러 외출을 하는 것도 하나하나 트집을 잡으셨거든요. 왠지 빚을 안 갚고 그냥 이렇게 본인 집에 묶어놓고 종처럼 부리실 생각인 것처럼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혼자 원룸도 알아보고 그랬어요. 몰래 말이죠. 그러다 도저히 안 되겠어서 남편에게 상의를 했던 내용은 아니지만 저도 어머니께 한마디를 하게 되었어요. 그날은 뭘 해도 제어가 안 될 정도로 제 감정이 폭발해 버렸거든요. 몇 년 동안 못 봤던 친구가 집 앞까지 왔다길래 잠깐 나가려 하는데 너 애는 안 보고 어딜 가려는 거야? 할 일이 태산인데 지금 이거 나보고 다 하라는 거니? 라며 혼을 내시더라고요. 정말 똑같이 돈도 못 벌고 애만 봐야 하는 환경이라면 차라리 저와 남편이랑 애 셋이서 사는 게 낫지 뭐하러 여기서 어머니한테 시달리며 살아야 하는 걸까요? 그래서 한마디가 나가버렸죠. 어머니, 빚을 갚는 게 목적으로 이 집에 온 건데 제가 나가서 일도 못하게 이렇게 붙잡아 두시면 어떡해요? 결국 이러면 전 다른 방법을 찾는 수밖에 없어요. 벌써 여기 들어온 지 얼마나 됐는데 자꾸 이렇게 집에만 있으라고 하시면 다음 달이라도 저는 용진 씨랑 라율이랑 함께 원룸이라도 얻어서 나가겠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역시나 어머닌 앞뒤 안 보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눈이 벌개지시더군요. 근데 화내시는 것보단 내용 자체가 너무 황당하고 소름 끼쳤어요. 뭐야? 수연이 너 내가 고분고분 받아주니까 지금 장난하니? 내가 우스워?
누구 마음대로 나간다는 거야? 누구 맘대로 나가냐니요. 들어올 땐 니네 맘이었어도 나가는 건 안 된다는 건지 너무 당황스러운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내 몸 끌고 우리 수중에 남은 돈 갖고 다른 집 얻어서 나가겠다는데 이걸 왜 어머니 허락을 받아야 하는 걸까요? 그러면서 말도 안 되는 넋두리를 늘어놓으시면서 가슴을 치시는데 까딱하면 제가 잘못한 걸로 착각할 뻔했어요. 아이고, 이것이 이제 나한테서 아들을 뺏어가려고 하네. 내가 네 명에 못 살아. 아이고, 아이고, 저 못된 것이. 정말 어머니의 저런 부분은 제가 도저히 맞춰서 따라갈 수 없는 부분이었고, 보고 있자니 이젠 질려버릴 정도였어요. 말을 더 잇기도 싫고, 이날 저도 엄청나게 한계에 치달았었는데, 어머니는 아예 이 기회에 저를 완전히 꺾어놓겠다고 생각하셨는지 더 악을 지르시더라고요. 그래, 너 나갈 거면 어디 나가봐. 대신 곱게는 못 나가. 내가 너한테 뭘 어쨌다고 무슨 죄를 그리 지었다고 그런 사나운 말을 해대는 거야? 우리 아들 돈을 갖다가 죄다 써버려 놓고 뭐가 어쩌고 어째? 돈 벌어주는 남편 고마운 줄은 모르고 말이야. 너 아직도 고마운 줄 모르지? 어머니는 곧 죽어도 재탄만 하시면서 저만 자기 아들 앞길을 막은 인간 취급하시더라고요. 이쯤 되니 전 기가 막혀서 어머니가 하시는 말을 어느 정도 흘려듣게 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대강 들으려고 하는 걸 곳에 눈치를 채셨는지 선을 넘으시더라고요. 야, 네가 뭔데 내 말을 무시해? 이게 시어미를 아주 뭘로 보는 거야? 한 집에 있으니까 진짜 별꼴을 다 보는 것 같아서 이땐 저도 고개를 확 돌려서 노려보게 되더군요. 근데 갑자기 그때 방문이 열리면서 웬 소리가 들렸어요. 애미 너 뭐 하는 거냐? 이 소리는 어머니가 저한테 한 소리가 아닌 할머님이 어머니께 하시는 소리였어요. 어머니는 계속 저를 향해 어깨를 들썩이며 사납게 노려보고 계시다가 할머니가 부르시니 소리를 억지로 죽이시더군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머니. 평소 두 분이 대화하는 걸 그닥 많이 본 적은 없어서 저도 이 광경이 조금 신기하긴 했어요. 내가 안에서 다 들었는데 뭘 아니라는 거냐? 용진이 애기랑 왜 그러는 거야? 할머님은 늘 저한테 남편 이름과 더불어 애기라고 부르셨어요. 평소 접점이 별로 없으니 호칭도 딱히 없기도 했었고요. 아무튼 제 3자가 끼어들게 되니 이 거칠고 숨막히는 공기가 조금은 옅어지는 것 같았는데 다시 사나워지게 되었어요. 할머님은 생각보다 무서운 분이셨습니다. 너는 내가 우습게 보이냐 진짜? 네? 저와 어머니는 동시에 대답했어요. 90세쯤 되신 할머님이 어디를 보는지 모르겠는 작은 눈으로 덤덤히 말씀하시는데 그게 왜 그렇게 무섭게 들렸을까요? 저한테 하시는 소리일 것 같진 않았지만 왠지 모르게 긴장하고 있던 사이 그새 할머님이 어머니 쪽으로 몸을 기울이시더군요. 내가 이 집에 있는데도 지금 큰 소리를 내고 있어? 네가 염치가 있긴 하냐? 내가 너 조용히 있으라고 몇 번을 말했어. 어? 저는 이 상황이 도무지 적응이 되지 않아서 이 집에 있는 몇 달간 낮에 매번 주무시는 할머님 모습밖에 못 봤기 때문에 좀 낯설었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그렇게 궁지에 몰린 듯한 표정을 짓는 것도 처음 봤고요. 어머니, 방에 들어가셔요. 제가 들어가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야, 니는 진짜 언제 정신을 차리겠냐? 어? 순식간에 할머님이 어머니의 묶은 뒷머리를 잡아서 아래로 낚아채시는데 나이 드신 분이 어쩜 그렇게 힘이 세신 건지. 그래서 저 연세껏 아직 간병인 안 쓰시고 집에 계신가 싶었어요. 일단은 그걸 떠나 이 상황이 너무 겁이 나서 말이 제대로 나오지도 않더라고요. 어머니는 그대로 확 꺾여 주저앉으셔서 저에게 얼굴이 안 보이도록 돌아앉으시는데 모든 게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전 너무나 어버버했어요. 할머님은 그대로 딱딱하게 할 말을 쭉 하시는데 듣는 내내 무슨 아코디언이 쫙 펼쳐졌다가 줄어들 듯
너무 충격적인 내용이라서 입이 절로 벌어지더라고요. 대체 우리 어머니는 뭐가 그렇게 잘나서 그동안 저에게 무시를 해댔던 걸까요? 이날 할머님 말씀으로 모든 상황이 저에게 다 알려진 이상 어머니는 이후로 저에게 입도 뻥끗 못하게 되셨지만 말이에요. 네가 우리 영식이 두고 밖으로 나돌면 바람펴대던 걸 내가 영식이랑 어린 용준이 불쌍해서 봐주고 걷어주고 네가 잘하겠다고 해서 눈 감고 살아줬더니 적당히 해야지. 도가 지나친 거 아니여? 할머님의 발음이 분명하진 않지만 주르륵 쏟아내며 소리 지르는 내용들을 종합해보니 우리 어머니는 평범한 인생이 아니셨더라고요. 남편이 어렸을 때 바람을 피셨고 이후로도 한 번 더 피셨다가 그때는 할머님께까지 걸리게 되셨던 모양이에요. 그래도 할머님은 아버님과 제 남편을 생각해서 어떻게든 덮고 넘어가셨고 대신 이 집에서 같이 모시고 사는 조건으로 봐주셨던 것 같아요. 90세가 넘으시면서부터 쉬게 되신 거지 그전엔 제법 정정하셨기 때문에 밥이며 뭐며 본인이 며느리를 혹여라도 들볶는 모양새가 될까 싶어 홀로 다 해오셨던 것 같아요. 어머닌 완전 삶은 오징어처럼 얼굴이 벌개지셔서 맞받아치시는데 본전도 못 건지셨어요. 어머니, 이건 얘랑 제 일이에요. 그러니까 야, 네가 무슨 씹살이 했다고 그러냐? 네 한창 똘끼 부리고 다니던 40대도 안 시켰던 시집살이를 60 넘어서 당해볼려? 그래야 정신 차리겠냐? 어머니, 아니 그게 너 똑바로 말해봐봐. 내가 네 씹살이 시켰냐고? 어머님, 죄송해요. 알겠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 어머니는 시집살이라고는 해본 적이 없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 괜히 저한테 별 고생을 다 해본 양 온갖 죽는 소리를 해가면서 부려먹었던 거고요. 본인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으니 저한테 잔뜩 시켜가면서 안 해도 될 일거리까지 만들어가며 자기 밑으로 아랫사람이 들어온 걸 누리고 싶었던 거였고요. 그러니 그런 제가 나간다고 하니까 저 난리를 피운 거예요. 할머님이 본인한테 뭘 시킨 적은 없이 편히 살곤 있지만 어찌되었건 바람피고 시댁에서 들어와서 사는 며느리였으니 떳떳하지 않고 스스로 눈치를 봤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아들의 손녀까지 끼고 처음으로 자기가 뭘 누려보는 상황이 되니까 그걸 포기하기가 싫어서 저를 그렇게 부려먹으려고 혈안이 된 거였어요. 생각할수록 진짜 못된 신부 아닌가요? 할머님은 왔다 갔다 하며 나름 제가 힘들어하는 걸 눈치채셨던 것 같은데 이날따라 목소리가 너무 크게 나니 참다 못해 나오셨던 것 같아요. 어머니는 그대로 고개를 완전히 수그리고 입을 다무시더니 그 상태로도 뭐가 그렇게 기분이 나쁘신지 연속 중얼중얼 거리시더라고요. 너 할 말 있으면 입 벌려서 말해라. 확 주둥이 비틀어버리기 전에. 말해보라니까 왜 입을 다물고 있어? 저는 내내 입을 벌리고 그냥 멍하니 벽에 기대 서 있었고 어머니는 그대로 해골 마냥 입을 쏙 집어넣으시는데 웃으면 안 되는데 왜 그 광경이 이렇게 웃긴 걸까요? 할머님이 어머니에게 있어 이런 존재일 거라고는 진짜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아마 이렇게 화를 내신 적이 별로 없지 않았을까 싶더군요. 할머님은 그렇게 호통을 치시더니 저를 쓱 보고 딱 한마디만 하셨어요.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마음에 남는 걸까요? 용진애기, 네 할 말 있으면 하고 살아. 사람이 떳떳하면 할 말 해도 되는 거다. 네가 바람을 폈냐, 뭘 했더냐. 남편 끼고 새끼 끼고 잘 살아보려다 그리 된 게 아니냐. 그리고 네 있고 싶을 때까지 편히 있어라. 솔직히 이 집은 저에게 있어 시댁이지만 어머니의 집이 아니고 할머님 집이었어요. 저렇게 편을 들어주시니 진짜 사람이 죽으란 법은 없는 건가 싶어 울컥하더라고요. 사실 어머니만 생각하면 당장이라도 도망 나가고 싶었지만 금전적으로는 우리가 장기적으로 고생하게 될 판이긴 했어요. 할머님도 손주네 부부가 사업 빚지고 들어온 걸 알고 허락해 주신 걸 텐데 저렇게 어머니와 저의 불화가 심하다 보니 나서신 것 같고요.
어머니와 또 한 번 부딪히면 뭐라고 말을 해야 하는 건지. 전 속이 시원하긴 했지만 한편으론 그렇게 저한테 난리를 치고 못되게 구시던 분이 얼마나 민망하고 수치스러울까 싶어서 제가 외려 더 껄끄럽더라고요. 그런데 어머니는 이후로 제 남편이 출근하면 도망치듯 문화센터니 뭐니 어디 간다고 나가버리시고 접촉을 피하고 계셔요. 그 덕에 제가 그럭저럭 집안일을 하고 있긴 하지만 어머니 한 분만 안 계셔도 일이 편할지 몰랐어요. 외려 지금은 할머님이 제 딸을 데리고 같이 들어가서 주무시기도 하고 깨면 거실에서 놀아주시느라 너무 편해졌어요. 저는 이전보다 근심거리가 확연히 줄어들어서 요즘에는 그럭저럭 다시 일을 찾아보고 있고요. 어머니가 저를 또 그렇게 일방적으로 괴롭히지만 않으시면 안 부딪힐 것이고 또 뭐라고 하시면 저도 할 말 안 할 말 가리지 않고 다 할 생각인데 묘하게 요즘 접점이 없어요. 아무래도 할머님의 개입도 컸고 그렇게 무시하고 손가락질하고 함부로 해대던 며느리한테 본인의 옛날 수치스러운 과거를 들킨 게 그렇게 못 견디시겠나 봅니다. 저는 그저 우리가 독립해서 다시 나갈 때까지만이라도 할머님께서 오래오래 살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